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새로운 단원 교과서 이제 100페이지부터 해가지고 몽골 제국과 문화 교류라고 해서 이 당시 여러 지역의 세계들이 교류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모습들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서는 일단 이제 중국 대륙을 중심으로 한 여러 나라들의 등장과 발전과 쇠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100페이지 우리가 이제 101페이지 이렇게 배워볼 건데 먼저 중국의 이제 송나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제 중국의 역사를 배울 때 당나라까지 살펴봤어요. 당나라까지. 이 당나라는 뭐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와 같은 율령체제를 바탕으로 해서 성장을 하다가 안사의 난이라고 하는 반란을 통해서 위기를 겪게 되고 그 이후에 황소의 난, 그 다음에 절도사들의 세력이 강성해지면서 결과적으로는 멸망을 한다. 절도사들에 의해서 멸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그러면서 이러한 절도사들이 각 중국 전역에서 이제 자신의 어떤 세력을 갖추고 나라를 세우고 이러면서 등장을 하게 되는 게 5대 10국이라고 하는 시대가 돼요. 절도사들. 이 중국 전역에 있는 여러 절도사들이 이제 각지에서 여러 나라들이 세우면서 등장을 하게 되는 게 5대 10국이라고 하는 시대가 되는데 이 5대 10국이라고 하는 요 혼란의 시대를 조강윤이라고 하는 송나라를 세운 송태조, 이 조강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통일을 한 후에 건국한 나라가 바로 중국의 송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절도사들의 5대 10국 시대를 조강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통일을 한 이후에 건국한 게 바로 송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조강윤이 이제 송나라를 세우고 황제로서 즉위를 하게 되는 게 이제 송태조가 돼요. 송나라의 첫 번째 황제. 이 송태조가 실시했던 우리가 정책들을 살펴보면 일단은 문치주의 정책, 문신들을 우대하는 문치주의 정책들을 실시하게 돼요. 우리가 앞서 봤던 이제 당나라 역시 절도사라고 하는 군인 세력들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됐고 5대 19의 혼란한 시대 역시 이제 절도사, 군인 세력들에 의해서 중국이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그러한 역사, 그러한 상황을 겪어온 조강은 송태조는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되니까 무신들, 군인들보다는 문신들을 훨씬 더 우대하면서 문치주의 정책, 문신들에 의해서 국가를 다스리는 문치주의 정책을 취하게 돼요. 거기에다가 이제 송태조는 황제권을 강화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나라도 이제 갈수록 절도사라던가 외척 이러한 사람들의 권력을 가져가면서 계속해서 나라에 안 좋은 영향들을 끼쳤으니까 송태조는 그래서 황제권을 강화해서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시켜 나가려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송태조는 절도사들의 지위라던가 권한 같은 것도 많이 약화시키고 또 그 밑에 황제 밑에 있는 재상이라든가 여러 신하들의 힘을 약화시키게 돼요. 신하들의 힘, 신하들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그와 반대로 이제 황제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황제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면서 황제권을 강화하고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 다음에는 또 하나가 이제 과거제를 개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 과거제 개혁을 통해서 이제 전시제도라고 하는 걸 추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송나라 때는 이제 과거를 실시할 때 과거의 맨 마지막 단계로서 전시라고 하는 게 들어가게 되면서 이 전시가 실시가 되게 되는데 이 전시라고 하는 것은 황제가 직접 과거 시험에 가가지고 과거 시험을 주관하는 걸 우리가 전시라고 해요. 황제가 직접 문제를 낸다거나 아니면 황제가 직접 과거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쓴 글이라던가 문장이라던가 이런 거를 직접 평가해서 직접 뽑는, 즉 황제가 직접 과거 시험을 주관해서 그 황제가 직접적으로 뽑는 그것을 우리가 과거에서 그것을 우리가 전시라고 하는 거예요. 전시.
교과서 101페이지 우리가 가운데 부분에 보면은 황제가 전시를 주관하는 장면이다라고 하는 그림이 보이게 되는데, 즉 전시라고 하는 것은 황제가 직접 과거 시험을 보는 장소에 가가지고 직접 과거 문제를 낸다거나 아니면 과거 시험을 직접 주관하면서 본인이 직접 과거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쓴 답안지를 쭉 보고 평가를 하면서 황제가 직접 순위를 매기고 직접 국가의 관리들을 뽑는다라는 소리예요. 뽑는다.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전시제도로서 과거제가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이러한 전시제도, 과거제 개혁은 황제권의 강화도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황제가 직접 뽑으니까, 황제가 즉 국가의 관리를 뽑는데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황제의 권한 자체가 일단 늘어난 거죠. 거기에다가 황제가 직접 뽑은 관리들이 국가의 관리로서 일하다 보니까 이 국가의 관리, 이 황제에 의해서 직접 뽑히게 된 관리는, 그렇죠, 황제가 나를 뽑아줬잖아요. 나를 뽑아준 사람이 황제구나. 황제에게 무조건적인 충성을 다해야지. 나를 과거 시험에 합격시켜준 사람은 황제야. 나는 황제에게 이제 앞으로 충성을 다하겠어.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되는 거. 이렇게 과거제 개혁을 통해서 황제권도 강화시켜 나가는 모습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송태조는 문치주의 정책을 비롯해서 황제권을 강화시켜 나가면서 이러한 정책들이 이제 송나라의 어떤 기본 바탕들이 되게 돼요. 문치주의 정책과 황제권의 강화, 이런 모습들. 이러한 이제 송태조 때 비롯된 이러한 문치주의 정책, 황제권의 강화, 이러한 정책들이 이제 송나라의 기본 바탕이 되면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 후대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냐를 보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문신들을 우대하면서 문치주의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유교 공부를 열심히 한 문신들, 즉 유교 지식을 갖춘 이 문신들이 사대부가 되면서 이들이 국가의 지배층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 지식을 갖춘 이러한 문신들이 국가의 고위 관리가 되면서 이들이 이제 사대부라고 하는 하나의 집단의 형성을 하게 되면서 이들이 국가의 지배 계층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지나치게 문치주의 문신들을 우대하다 보니까 이 무신들, 군인들은 너무나 하대, 홀대를 받다 보니까 송나라의 군사력 자체는, 그렇죠, 많이 약해지는 거죠. 많이 약해져요. 무신들, 군인들이 이렇게 하대받는데 누가 군인하려고 하겠어요? 누가 무신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송나라의 국방력 자체는 굉장히 약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북쪽에 있던 여러 북방민족들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기가 어렵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 있던 그 당시 서하라는 민족이라던가, 우리가 이어서 배우겠지만 서하라는 민족, 또 거란 민족, 이러한 북방민족들과의 대립에서 결과적으로는 대부분 조금 패하게 되면서 이러한 북방민족의 위협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게 되면서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송나라는 평화 유지를 조건으로 삼아가지고, 즉 우리 더 이상 싸우지 않는다는 평화 유지를 조건으로 삼아가지고 거란이라던가 서하와 같은 북방민족들에게 은이나 비단 같은 이러한 물자들을 갖다 바치게 제공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전쟁에서 졌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싸우지 않는다, 평화를 유지하는 조건으로서 송나라가 북방민족들에게 물자를 제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송나라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국가 재정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북방민족들한테 전쟁에서 패하면서 많은 은, 비단, 이걸 비롯한 많은 물자들이 계속해서 제공을 해주다 보니까 국가의 재정이 이제 남아나지가 않는 거죠. 국가 재정이 궁핍해지게 되고, 이렇게 국가 재정이 궁핍해지다 보니까 일반 백성들, 민생은 어떻게 되겠어요? 민생도 힘들게 불안정하게 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지나친 문치주의로는 국방력이 약화되면서 북방민족과의 전투에서 패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들에게 평화 유지를 조건으로 많은 물자들을 제공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국가 재정이 안 좋아지고 민생도 불안정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국가 재정이 안 좋아지고 궁핍해지고 민생이 불안정한 상황, 이 상황을 이제 개혁하려는 움직임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러한 인물이 이제 왕안석이라고 하는 인물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왕한석을 중심으로 한 개혁이 송나라에서 실시가 된다라고. 그래서 민생의 안정과 부국강병,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고 병사, 군사력을 강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이 민생 안정과 부국강병을 목표로 삼아서 여러 가지 개혁들을 실시하게 돼요. 그래서 민생 안정을 위해서 이제 중소 상인과 농민들을 이제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일반 백성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뭐 청묘법, 우리가 교과서에 안 나왔지만 청묘법, 뭐 시역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중소 상인 농민들에게 훨씬 더 조금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땅을 빌려주기도 하고 이들을 위한 많은 편의를 제공해주는 개혁들을 실시를 하게 돼요. 거기에다가 이제 또 대지주, 대상인들에게 돈, 세금을 걷어가지고 군사력도 강화시키려는 이러한 모습들을 개혁을 하는 모습들이 보이게 돼요. 근데 이러한 왕한석의 개혁은 이렇게 이제 세금을 많이 거두려는 대지주, 대상인과 같은 보수파들의 반대를 하게 되고 그 당시 이제 보수파들을 우리가 구법당이라고 했었는데 이러한 구법당, 보수파들의 적극적인 반대에 의해서 결과적으로는 안타깝게도 실패로 끝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왕한석의 개혁이 실패로 끝나다 보니까 송나라 자체가 그렇죠. 많은 개혁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송나라가 이제 적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많은 영토를 잃어버리고 남쪽으로 도망가면서 생기는 남송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당시 이제 송나라 위에는 거란족들이 세운 요나라가 있었고, 앞서 봤듯이 뭐 서하라고 하는 북방민족들이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여진족들이 금이라고 하는 나라에 세우게 돼요. 그래서 이 송나라와 금, 이 송나라와 여진, 송나라와 금이 같이 이 눈의 가시로 여겨졌던 공동의 적으로 여겨졌던 이 거란의 연합해서 공격을 해서 멸망시키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둘이 이제 연합해서 사이좋게 연합해가지고 송나라와 금이 사이좋게 연합해서 요 나라를 물리쳤는데 그 이후에 이제 금이 오히려 송나라를 침입 공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뭐 정강의 변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송나라는 여전히 이제 국방력이 약한 상태로서 북방민족 금나라 여진 이 금나라의 침입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송나라는 중국 북쪽 그 당시 이제 화북지방 황하강 주변의 이 화북지방을 금에게 다 빼앗기게 되고 송나라는 수도를 카이펑 개봉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만 항저우로 옮기면서 남쪽으로 내려온 송이다라고 하는 이 남송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북방민족, 여진족, 이 금나라에게 전쟁에서 패해서 쫓겨가지고 영토를 뺏기고 도망쳐 내려왔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송나라는 이제 금나라의 침입을 막아내지 못하고 수도를 옮기고 천도를 하고 남송이라고 하는 걸 성립을 하게 된다. 이 남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제 국가 재정이 어느 정도 좀 받쳐주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국가 재정이 어느 정도 좀 되면서 어느 정도 기간 유지되기는 했지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당쟁이라던가 당파 싸움 같은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궁극적으로는 몽골의 침략으로 우리가 이어서 배울 이 몽골족들의 침략으로 인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해요.